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두 남매를 성실히 키워온 한 남성입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모진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누구보다도 소중한 두 남매가 있었기에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첫째 아이에게 한 가지 아픈 사연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잘 해결되어 그 힘들었던 시간을 잘 극복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겐 다 지난 이야기기에 웃으며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누구에게나 제 품의 자식은 다 귀하겠지만 저에겐 아이들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와 일찍 사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가난한 상태로 만나 어렵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각자 형제들은 있었지만 저나 아내나 양쪽 부모는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텐 누나 한 명과 형 한 명이 있었는데 형도 결혼이 늦어진 채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바닷가로 나가 일을 하고 있었고 누나만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결혼할 땐 형과 제가 돈을 보태주었고 제가 결혼할 땐 누나네와 형 둘이서 같이 절 도와줘서 겨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그래도 돈은 턱없이 부족했기에 집은 아주 작은 단칸방 하나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저도 늦게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당시엔 일찍 돌아가신 부모 대신에 형과 함께 일을 하느라 누군가를 만날 여력이 없었고 그나마 모아놓은 돈으로 누나를 먼저 결혼시켰었기 때문에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 또 그렇게 제 결혼은 뒷전이 되어 돈만 벌다가 겨우겨우 제 아내를 뒤늦게 만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당시 저나 제 아내나 둘 다 결혼이 늦었기에 아이들도 더 늦게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와 저는 30대 초중반에 만나 결혼을 했지만 아이도 바로 생기지가 않았어요. 노산인데다 그때 당신 요즘 같지 않았었기에 산부인과를 수시로 다닐 수도 없어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놓치는 때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심이 큰 아내를 달래주던 적도 적지 않아요. 제 나이 40이 거의 다 되고 아내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아기가 찾아왔고 첫째는 건강한 아들을 낳아 잘 기르고 있었죠. 그때 첫째 아이를 품에 안은 기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내 품에 안기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고 눈물이 없어 독하디 독한 사람이란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제 눈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눈물이 가득 고이더군요. 어렵게 만난 아들이었기에 더 귀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4년을 길렀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만난 아들이었기에 이 아이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잘 기르자 했지만 또 한 번의 경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로 둘째가 제 아내 뱃속에 찾아오게 된 거였죠. 놀랍게도 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도 좋았지만 아내 닮은 딸도 보고 싶은 마음이 내심이 있었는데 4년 만에 또 딸이 찾아왔다고 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도 저도 기대하며 출산을 했고 저는 아내의 출산을 통해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습니다. 딸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눈, 코, 입, 팔다리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또래 아이들보다도 건강하게 잘 태어났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뒤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출산 이후 아내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할 만큼 힘들어했어요. 원래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었기에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아내는 암에 걸린 거였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떠나버리면 나 혼자서 이 애들 둘을 어떻게 키우라고. 안 돼, 안 돼, 여보. 우리 두고 가지 마. 안 돼, 안 돼. 저의 간절한 외침에도 아내는 미동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저는 거의 1년 동안을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무 의욕도 생기지가 않았어요. 아내가 없으니
아이는 무슨 소용인가 하는 나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아마도 제 누이가 없었더라면 전 버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이미 결혼해서 조카까지 키우고 있던 제 누나가 저와 제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살아줬어요. 매형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저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제가 밖에서 나가 일을 하는 동안 누나가 아이들 기저귀를 채워주고 분유를 타서 먹이는 등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그때 다행이라면 누나네 애들은 말도 통하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될 만큼 커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조카들은 2명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이 우리 애들이랑 크면서 제 아이들을 또 많이 예뻐해 줬어요. 지금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을 만큼 사이가 좋아서 오히려 그때 그렇게 같이 살 부대끼면서 살았던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빠로서 살아가는 제 삶은 여전히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나한테 미안해 생활비를 줘야 했고, 아이들 육아 비용 역시 저 혼자 감당을 해야 했기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애들이 어느 정도 큰 이후엔 언제까지 누나한테 신세를 질 수 없어서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턴 바로 옆집으로 분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늘 누나가 애들 등하교를 책임지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일은 멈추지 않고 해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옆에서 잘 챙겨줘도 아빠로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밖에서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바로 돌아오면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나 집으로 가게 했어요. 거기서 저녁까지 먹고 기다리다가 제가 퇴근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늘 하고 있었죠. 근데 매형이 아주 오랜만에 휴가를 내게 되면서 누나네 가족이 큰형이 있는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가겠다고 했었지만 전 오랜만에 누나가 제 애들까지 신경 쓰지 않고 좀 편하게 푹 쉬다 왔으면 해서 놓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저희 첫째 아들이 10살 때였고 둘째 딸이 6살쯤 되었을 거예요. 둘째 딸은 유치원을 가고 아들은 학교를 갔는데 그날 저한테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애들이 등교를 했는데 온몸에서 열이 펄펄 난다며 아무래도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다면서 조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소리였죠. 근데 한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그런 전화를 받으니 제가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도 멈추고 애들 데리고 집으로 와 밤새 가노라는데 전 그때 우리 첫째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아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졸았다가 눈을 떠보니 어느새 제 어깨 위로는 이불이 걸쳐져 있었고 아들 녀석이 언제 수건을 짜왔는지 지 동생 이마에 그 수건을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엄마 없이 벌써 철이 들어버린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들을 품에 껴안고는 미안하다 말하며 펑펑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노력했고 다른 애들이 누리는 것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있는 힘껏 경제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노력 끝에 애들 둘 다 좋은 대학도 보낼 수 있었죠. 둘 다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도 나름 잘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들어가 매년 오르는 월급을 받아가며 잘 지내고 있었죠. 이때부터는 저도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매일 치열하게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때부터는 비로소 제 인생을 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24살에 졸업하고 취업까지 바로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며 27살의 나이에 남편감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근데 제 딸이 아직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윗감을 보고 완전히 제 생각이 바뀔 수 있었죠.
딸이 데리고 온 사윗감은 딸보다 4살이 많았는데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어려운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절 보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살갑게 말을 거는데 그게 전 좋더라고요. 딱 보니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니 역시나 부모도 잘 살아계시고 부유하게 지내면서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자란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장인인 제가 어려울 법도 한데 어려운 티를 하나도 안 내고 살갑게 잘 대했죠. 사위는 결혼 허락을 받고 나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올 때마다 저희 집에 먹을 반찬이 부족하다며 사돈댁에서 주신 음식들을 양껏 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같이 대화를 하거나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해서 같이 나가면 괜히 달라붙으면서 애교도 많이 피우고 다정하게 장인어른 하고 부르면서 살갑게 다가오곤 했네요. 저로선 참 어색한 일이긴 했는데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애한텐 얼마나 더 잘할까 하는 생각에 오히려 우리 딸이 일찍 결혼해서 많이 사랑받으면서 살 테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건 제 아들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도 사위는 형님 형님 하면서 애교도 곧잘 피웠고 한 번씩 만나서 술 사달란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셋이서 술자리 많이 가졌는데 그때마다 아들 눈에 비친 사위가 제 딸한테 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을 보면서 제 딸이 사위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나 제 아들이나 마음 편히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었죠. 딸 쪽 사돈은 땅을 좀 많이 가진 집안이라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서울권에 있는 곳에 3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해줬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집부터 사서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기에 전 그것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수였어요. 그쪽 집안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살림들로 채워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애들 둘을 대학 보낼 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아 딸의 혼수를 채워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손길이 다가왔죠. 그 손길은 다름 아닌 제 아들놈이었습니다. 아들은 밤중에 퇴근 후 저 혼자 있는 방에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희수 이제 혼수 장만하러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혼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 아빠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넉넉지가 않아서 대출 좀 받으려고. 희수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걔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니? 그쪽 집안에서 집도 좋은데 구해줬는데 혼수라도 우리가 급에 맞춰서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냥 나한테 있는 돈이랑 대출 좀 받아서 혼수 마련해 주려고 한다. 희수한텐 비밀로 해라. 자기가 다 안다는 걸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아빠한테 돈 다 있다고 얘기했거든. 아무리 그쪽에서 희수 좋아해주고 많이 아껴준다고 해도 우리도 사람으로서 도리도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아빠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딸 어깨 좀 펴고 식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아빠, 그러지 말고 부족한 금액은 제가 채울게요. 아빠 혼자서 우리 대학 등록금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젠 나도 돈 버니까 아빠 혼자 그렇게 다 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돈 좀 모아둔 거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 희숙 결혼시켜요, 아빠. 뭐?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에이, 열심히 모았죠. 나야 뭐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빠 덕에 학자금 대출 하나 없이 깔끔하게 대학도 졸업했는데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 용돈 좀 남겨놓고 돈 모으니까 꽤 모이던데요. 제가 3천만 원 보탤게요, 아빠. 이걸로 희소원수 장만하고 결혼 준비하는데 같이 쓰세요. 아니, 3천만 원? 야, 됐다. 아빠가 다 할 거야.
이건 너 장가 갈 때나 써라. 언제까지 너 가장 노릇하고 네 여동생 뒷바라지만 할래? 너도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집어넣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아빠. 이거라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제 여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로서 뭐라도 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평생 우리만 위해서 사는 아빠 위해서라도 제가 이건 꼭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 녀석아. 네 피 같은 돈을 내가 어떻게 쓰니? 어떻게 써? 편하게 쓰세요. 아셨죠? 우리 아빠 아들 한번 잘 뒀다. 그래 그래. 기특하다 내 아들. 고마워 아들. 잘 쓰마. 너 결혼할 땐 이 아빠가 또 어떻게든 장가 부족하지 않게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네 아빠 감사합니다. 첫째는 정말로 제가 봐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아이였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최소한의 식비만 썼고 차도 안 사고 늘 대중교통 이용해가며 알뜰살뜰하게 살았죠. 제가 봐도 자기 삶을 누리지 않고 사는 것 같아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웠는데 그렇게 모은 돈을 또 선뜻 그렇게 내주니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의 결혼 땐 꼭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집을 하나 장만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들은 몇 년은 혼자 지내 저랑 딸이 한 번씩 결혼을 좀 하라고 재촉을 하곤 했었어요. 그 잔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 딸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좀 아까운 느낌이 들었다면 아들은 좀 애틋한 마음이 들었죠. 아무래도 딸은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랬을 수 있지만 아들은 고생하는 저 대신에 같이 가게에 도움이 되어보겠다고 열심히 돈 벌다 뒤늦게 여자를 만난 거라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좀 전형적인 요즘 애들이라고 해야 하나? 왠지 모르게 좀 꺼려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얼굴은 예쁘장하니 괜찮았습니다. 아들보다 3살 정도 어렸는데 직장은 제 아들보다도 좋은 곳에 다니고 있었죠. 첫날 집에 와서 결혼 허락을 받는데 처음엔 싹싹하니 인사도 잘하고 괜찮아 보였는데 그 뒤로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뭐지? 라는 느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어떤 집안에서 사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전 엄마랑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저 고등학생 때 이혼하셔서 아빠가 집을 나간 뒤로 엄마랑 지내요. 저희 엄마는 지금 집에 계시고요. 아, 그래요? 어머니 혼자서 딸이랑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네. 네, 그래도 제가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엄마는 성공한 인생이시죠. 제가 좀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진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긴 했는데 제가 설마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다가 정규직이라 안정적이고 돈도 꽤 벌고요. 아버님도 이런 며느리 얻으신 거 진짜 성공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대기업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열심히 살았네. 잘 살았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호연 씨는 저보다 직장이 안 좋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호연 씨도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호연 씨도 그러고 보면 저 만나서 성공한 인생이네요. 저는 자기 자랑이 심한 이 아이를 보면서 조금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향한 거부감은 제 착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 자랑 심한 것 빼곤 당시에 다른 문제는 없었기에 저는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비 며느린 그래도 나름 저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지 노력을 좀 하는 듯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저한테 식사를 차려주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어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양손 무겁게 해서 왔더라고요. 저는 양손 가득 바리바리 싸웠길래 솜씨가 좀 있나 보다 싶어 감탄이 나오더군요. 아이구야,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우리 며느리 솜씨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그쵸,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밥상 차려서 아버님 불러드릴게요. 좀 쉬고 계세요. 그래, 그래. 저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식사가 다 차려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분 만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어찌저찌 준비를 한 건가 싶어 우선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탁을 본 순간 저는 황당함에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들로 쫙 깔려 있었거든요. 심지어 배달 음식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그릇 그대로 올려져 있어 저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의 실소가 예비 며느리 귀에는 감탄으로 들렸는지 들떠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야, 우리 아버님 지금 무지 감동하셨나 보다. 아버님, 이런 식사 드셔보셨어요? 제가 오늘 진짜 스페셜 코스로 준비한 거예요. 자, 제가 메뉴 소개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라탕이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요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환장하는 음식이고요. 어른들도 줄 서서 먹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건 로제 찜닭. 이건 원래 일반 찜닭인데 소스가 간장 소스 이런 게 아니라 스파게티 크림 소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샐러드. 여기에 단단한 요거트 얹어서 먹으면 환상이에요, 아버님. 어떠세요? 전부 다 제가 단골인 집에서만 사온 거예요.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우리 아버님 이런 거 처음 드셔보시겠다.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최신 유행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난 착한 며느리. 전 아무 생각 없이 해맑기만 한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저 생각해서 준비한 마음은 기특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 녀석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지 당황해하는 게 눈에 다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창 들떠있는 예비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겠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한 정성이 있으니 먹어봤죠. 하지만 저 먹는 내내 정말이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라탕인가 뭐시긴가는 냄새가 이상해서 못 먹겠고 로제 찜닭은 느끼한 게 도저히 제가 먹을 게 못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풀떼기만 잔뜩 있던 그 샐러드는 먹는 내내 생 야채 씹어먹는 식감이 힘들어 차라리 오이를 먹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먹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입안에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을 들고는 있어도 먹는 걸 고전하고 있으니 눈치 없는 예비 며느리가 또 말을 건네왔어요. 아버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아휴, 우리 아버님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 입에 안 맞으시나 보다. 아버님, 그래도 나중에 손주들도 보고 하시려면 이런 트렌드도 다 따라가셔야 해요. 에이, 진짜 실망해요, 아버님. 제가 기껏 준비해왔는데 거의 손도 안 대시고. 미안하다, 아가. 네가 기껏 준비해줬는데 도저히 요즘 애들 입맛은 내가 못 따라가겠다. 다 난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라 그런지 안 넘어가네. 너희 둘은 잘 먹는 것 같으니까 나머진 너네 먹고 난 김치라도 좀 꺼내다가 먹어야겠구나. 어머, 아버님, 김치라뇨. 진짜로 더는 안 드실 거예요? 너무하세요. 그러지 말고 더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먹다 보면 다 중독되는 것들이라니까요. 아, 제발요. 네? 제발요, 아버님. 며느린 급기야 저한테 음식을 먹어달라고 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황당해 한마디를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심기를 눈치챈 아들이 얼른 나섰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아버지 이런 거 처음 드셔보시는 데다가 우리 아버진 입맛이 딱 한국인 입맛이라 김치찌개, 청국장 이런 거 좋아하셔. 다음엔 우리 준비할 때 생선이라도 좀 구워서 맛있는 찌개로 준비해드려보자.
오늘은 아버지 김치랑 집에 있는 반찬 내가 꺼내서 드릴 테니까 나머진 우리가 먹자. 뭐? 자기까지 이럴 거야? 에이, 김 빠져. 다음부턴 아버님이랑 바코드 안 맞아서 못 먹겠다. 아버님, 저처럼 예쁘고 스펙 좋은 며느리가 이런 효도도 해드리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누리시면 어떡해요. 에휴, 우리 아버님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 저는 조용히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게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은 그렇다 치고 말버릇까지 없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용납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말을 했어요. 예, 아가, 그쯤 해라. 내가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간다. 그런 사람이 너네가 먹는 이 요즘 음식들이 입에 맞겠냐? 모르지 뭐. 잘 먹는 양반들도 있는지. 근데 난 아니다. 난 내 아들 말 맞다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런 걸로 배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너 말 좀 가려서 해라. 어느 며느리가 시애비한테 갈 길이 멀다는 둥, 나이가 많다는 둥 그런 말을 해. 그런 건 고쳐라. 사람이 얼굴이 예쁘면 뭐해. 마음씨 곱고 말이 예뻐야지. 알았니? 아버님, 정말 너무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온 건데 나 다시는 안 할래요. 이런 거 이제 안 해요. 오늘 이만 가보겠습니다. 며느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을 질질 흘리더니 저 한마디 해놓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순간이었죠. 저는 원래 성격이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라 뭐든 할 말은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비 며느리였기에 좀 살살 말을 한 거였어요. 근데도 얘는 제 말에 울먹이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뻥쪄서 그날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냐? 지금 이 시애비한테도 배달 음식 사다가 상차려 준 애인데 너 결혼하면 밥도 못 얻어먹고 맨날 배달 음식만 먹게 생겼어. 아니다. 밥이야 마누라가 안 하면 네가 하면 되는 거지. 그것 가지고 나 뭐라고 안 한다. 근데 지금 제가 삐질 상황이냐? 어? 애들 음식 먹기 힘들다는 시애비한테 삐쳐가지고 뛰쳐나가는 게 말이 돼? 너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난 제가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기 전까진 절대로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예비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난 전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선전포고를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다며 하는 제 성격을 아는 아들은 덜컥 겁이 났는지 며느리를 설득시킨 듯 하더라고요. 결국 그 다음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러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다간 그땐 결혼이고 뭐고 파혼시키려고 했어요. 아무리 제 아들 홍기가 지났고 결혼이 급하다고 해도 이런 개념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날 와서는 죄송하다고 싹싹 빌길래 용서해 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한테 호되게 혼나고 나선 좀 느낀 게 많았는지 그때부터는 또 싹싹하게 잘하더군요. 개념 없는 짓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딴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괜찮게 행동을 하더군요. 언제는 다시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주고 싶다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더니 요리 학원까지 가서 음식을 배워서는 저에게 맛난 돼지고기 김치찌개, 생선구이를 제대로 해주었어요. 서툰 솜씨여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가상하고 예뻐서 그날은 맛있게 식사도 잘 할 수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 접질러 넘어져 다리 한쪽이 부러졌던 적이 있어요. 수술을 불가피하게 하고 일도 못 나가는 채로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깁스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집에 와서는 음식도 손수 만들어서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해놓고 가는 등 정말 싹싹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오해를 좀 했었구나. 사람이 부족한 면도 얼마든지 있는 건데 내가 너무 개념 없이만 봐서 이 좋은 아이를 놓칠 뻔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 딸은 은근히 깍쟁이 같은 구석이 있었는데 제 딸도 예비 며느리가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진짜 괜찮은 애 같다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빠, 내가 봤을 때 새언니는 좀 전형적인 요즘 사람들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냥 요즘 애들처럼 좀 철없고 개념은 없어도 천성은 착한 사람이니까 오빠랑 잘 살 거예요. 나 솔직히 언니가 아빠한테 하는 거 보고 많이 놀랬잖아. 아빠 병원 다니는 것도 자기가 매번 같이 다녀오고 오빠랑 나보다도 아빠 더 살뜰히 챙기는 거 쉬운 일 아닌데 나 솔직히 좀 감동까지 했다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늘 사람을 보면서 경계하는 제 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더 마음 놓고 아들 녀석의 결혼을 지지할 수 있었죠. 한창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제가 꼭 준비해 주리라 다짐했었던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결혼하자마자 그때부터 아들이 결혼할 걸 생각해서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딸도 이미 시집 갔겠다. 아들도 번듯한 직장인이라 자식들한테 들어갈 돈도 없었기 때문에 돈은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모은 돈에 대출까지 끼고서 경기도에서 나름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답니다. 그때도 며느리가 어찌나 좋아하는지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아버님, 혼자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다 구하셨어요? 내가 진짜 우리 아버님 때문에 못 살아. 아버님, 저 여기에서 호연 씨랑 진짜 알콩달콩 잘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거면 됐다. 너희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야. 그렇게 집도 잘 마련이 되고 살림은 예비 며느리 집에서 채우면서 결혼 준비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의 결혼식이 이루어졌고 저와 딸은 주책맞게도 눈물이 나서 창피해 혼이 났네요. 그걸 보는 제 아들 눈에도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오히려 신부 측보다도 신랑 측이 더 우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던 거 있죠. 그렇게 감동적인 식을 마치고 애들은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 뒤로 한 3개월은 잘 지내는 듯 했어요. 결혼한 뒤로도 며느리는 저한테 잘했습니다. 집에 와서 종종 같이 밥도 먹곤 했었죠. 근데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은 3개월까진 결혼 생활이 너무 재밌고 좋다며 진작에 결혼할 거 그랬다고 말하던 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들 녀석이 제 집으로 오는 일이 빈번해졌고 전 그저 제 얼굴을 보러 오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아예 여기에서 자고 출근하는 경우까지 잦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말을 하질 않길래 한 번은 제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야, 아들아, 너 요즘 왜 계속 너네 집 놔두고 내 집에 와서 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며느리랑 싸웠냐? 예? 아니에요, 아버지, 싸우긴요. 그냥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처음이신 게 제가 마음에 좀 걸려서 자꾸 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녀석은 이렇게 말은 했지만 표정이 뭔가 석연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죠. 너무 찜찜해서 언제 한번 애들 사는 집으로 좀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아들은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며느리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돈 총각이 제 아들 녀석과도 꽤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지 처가의 결혼 전부터 정말 잘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처남을 많이 챙기더군요. 저희 집에도 몇 번 데리고 와서 술도 마시는 걸 봐왔기에 저와 사돈 총각은 서로가 잘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도 없는 저희 집에 사돈 총각이 혼자 찾아왔어요. 근데 사돈 총각은 그냥 찾아온 것 같지가 않더군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바로 보인 사돈 총각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잔뜩 어려 있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데리고 들어가 사돈 총각이 절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물었죠. 그리고 그 뒤로 사돈 총각의 입에서 들려온 모든 소리는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 총각, 여긴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우리 아들도 없는 내 집에 찾아온 거야?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혼자 찾아온 거 실례인 줄 알지만 그래도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매형 꼭 구제해야 해서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장 어르신, 누나한테서, 아니 누나랑 저희 엄마한테서 하루라도 빨리 매형 구해야 돼요. 매형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린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봐. 지금 매형이랑 사장어른 두 분 다 제 누나랑 엄마한테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저 두 여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먼저 우리 누나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언제 잘릴지 아무도 모르는, 언제 잘려도 안 이상한 계약직이라고요. 근데 우리 누나 어디 가서 자기 정규직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걸로 유세 떠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아니 그럼 지금까지 정규직이라고 떠들고 다니던 게 전부 다 가짜라는 소리야? 네,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요. 그리고 요즘 매형 이 집에 자주 오죠? 와서 잠도 자고 가고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 많아지지 않았어요? 맞아.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집에 좀 가보려고 하던 참이었어. 지금 당장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지금 저희 엄마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것도 혼자서 안방 떡하니 차지하고요. 저는 사돈 총각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들으며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저에게 일절 말도 하지 않았기에 그 집에 안사돈이 들어가 사는지 그것도 애들 안방까지 독차지하고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사장 어르신, 지금 당장 가서 누나랑 우리 엄마 내쫓아야 돼요. 지금 그 집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왜 매형이 자꾸만 여기 오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옛날엔 처가살이도 많이 했으니까 형만 이해해 준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절대로 형이 이해 못해요. 우리 엄마 완전 도박꾼이에요. 우리 아빠랑 이혼한 것도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였고요. 그리고 누나도 똑같아요. 누난 그래도 사치만 좀 부렸지 도박까진 손 안 대다가 대기업 계약직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돈이 좀 벌리니까 그때부터 도박에 손을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누나 결혼하고 집 생기니까 엄마랑 같이 살던 집까지 팔아버리곤 그 돈으로 사치 부리고 도박하고 엄만 그대로 매형네 집으로 들어가서 빌붙은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엄마랑 누나는 절대로 살림하는 인간들이 아니라서 그 둘만 같이 있으면 온 집안이 엉망이 돼요. 지금 매형 집에 가면 집 꼬라지가 어떤 줄 아세요? 온갖 빨래는 온 집에 다 널브러져 있고 주방은 아예 치워지지도 않아서 집에 들어가면 썩은 내가 나요. 그거 형이 일일이 매번 치우고 하다가 이제 매형도 포기하고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 우리 엄만 침대 넓은 거 써야 한다면서 아예 안방 차지하곤 거기서 맨날 누나하고 둘이서 생활하는 거예요. 매형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요. 내가 진짜 매형 볼 면목이 없어서 수시로 그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더는 매형 그딴 거지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장 어르신을 찾아온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두 귀를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온 또 다른 소리에 저는 완전히 그 두 여자를 철저하게 복수해서 내보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죠. 사장 어르신, 매형이 왜 그동안 자기 아버지한테 말도 못한 줄 아십니까? 사장 어르신이 자기 드디어 장가 보낸다고 들뜬 마음으로 집도 구해주고 식장에서 기쁘다며 펑펑 울었던 그 모습이 아른거려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라고 했는데도 아예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효를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불행한 모습 보여주면서
자기 아버지 슬프게 할 수 없다고 꾸역꾸역 참아내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다 속이 터져 울었습니다. 근데 더는 안 돼요. 매형 저렇게 살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 어르신이 좀 도와주세요. 매형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그 두 여자들 지금 자기네들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젠 저한테까지 압박 넣으면서 돈 가져오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전 이번 기회에 그 여자들한테 철저하게 복수하고 인연 끊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사돈 어르신은 저희 매형만 생각하고 그 지옥에서 구출해 주세요. 저는 내 기뻐하는 모습 그거 하나 지켜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도 못했던 아들 녀석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그때가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시간 관계없이 전 바로 사돈 총각과 함께 아들 녀석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돈 총각이 바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집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한 냄새 때문에 코를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코 막고 들어간 집 거실엔 역시나 안사돈과 며느리가 얼굴에 팩을 붙인 채로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고 아들 녀석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저의 등장에 놀라 저를 쳐다보는 모녀와 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로 헐레벌떡 나온 아들 녀석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막힌 꼴을 더 볼 수가 없어 소리쳤어요. 야, 이년들아. 너네 지금 내 아들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당신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 다 알고 왔어. 당신이 뭔데 안방을 차지하고 내 아들을 거실로 내몰아? 당신이 뭔데? 아버님, 왜 그러세요? 진정 좀 하세요. 엄마 집이 이번에 계약 만료가 됐는데 새로 집 구하느니 여기 방도 있는데 뭐하러 따로 사나 싶어서 제가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뭐야? 그럼 모시고 들어왔으면 다른 방 내주면 되지. 왜 안방을 내주고 그래? 왜? 아니, 저희 엄마 편하게 지내라고 안방 내준 게 잘못이에요? 나 같은 스펙에 나같이 훌륭한 외모 가진 여자가 같이 살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아닌가요? 나 정도면 그 정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뭐야? 이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너 대기업 정규직인 것도 다 거짓말이라며. 너 언제 잘려도 안 이상할 계약직인 거 내가 다 알고 왔어. 근데 어디서 뻔뻔하게 스펙을 운운해?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아들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결혼했어? 너네 당장 이혼해. 집구석을 좀 봐. 이게 사람 사는 집구석이야? 돼지우리도 이것보단 깨끗해. 전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며느리에게 집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정말 무개념의 극치를 보여주더군요. 나 진짜 이 고지식한 잔소리 또 나왔네. 청소 좀 안 되면 뭐 어때서요? 하여튼 나이 많은 꼰대들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우 짜증나 정말. 여긴 왜 온 거야 대체? 야 김도성, 네가 다 불었냐? 진짜 너 나한테 혼쭐 나고 싶어? 저 꼰대 왜 데리고 와 이 집에? 며느리의 발악에 완전히 뚜껑이 열린 저는 바로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 움직임으로 인해 며느리는 제대로 바닥을 굴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뻥찐 채로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은 며느리가 저에 대해 함부로 말하자마자 제대로 눈이 돌아선 그대로 달려와 며느리의 뺨을 날려버리더군요. 힘이 어찌나 셌는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니 당사자는 어땠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참사에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자빠져 있는 며느리의 정수리 위로 아들이 말했죠. 야, 어따 대고 함부로 말해. 내 아버지, 네 더러운 입에 올릴 수 있는 분 아니야. 내가 참아줄 때 적당히 했었어야지. 어디서 끝을 보려고 해? 됐다. 나 어차피 우리 아버지도 다 알게 된 거. 난 너랑 더는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그러니까 당장 짐 싸들고 나가. 그리고 네 엄마도 데리고 나가. 저 짐덩이 데리고 있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다신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 그럼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네 두 모녀 괴롭힐 거니까.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지? 나 우리 아빠 빼다 박은 사람이야. 한다면 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아들은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말을 했고 그 모습에 겁에 질린 며느리와 안사도는 그대로 짐을 싸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돈 총각이 따라가면서 이 집에는 저와 아들 둘만 남게 되었어요. 소란이 끝나고 고요한 집안에 한참 아무 말 없이 있던 저와 아들 중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아, 왜 말을 안 했니? 너 이렇게 사는 거 알게 되면 내가 슬퍼할까 봐? 괴로워할까 봐? 그래, 슬프고 괴롭더구나. 근데 네가 이렇게 산다는 사실보다도 더 아픈 게 네가 혼자서 끙끙 참았다는 게 나를 더 아프게 해. 왜 참았어? 왜 말을 안 했어? 말했었어야지. 나한테 먼저 알렸어야지. 이렇게 해결을 했었어야지. 아버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 장가 가는 거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그런 아버지한테 어떻게 제가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해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저 이제 이 결혼 생활 안 하려고요. 다 정리할 거예요. 이제 절대로 저 여자랑 같이 못 살아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부터 바로 와이프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길래 혹시 몰라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냥 이대로 헤어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진짜 그거 하나만큼은 잘한 것 같네요. 혼인신고 안 한 거. 저 여자들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래 아들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 속이 시끄러웠을꼬. 잘 생각했어. 결혼 다 포기해. 하지마 그냥. 난 네가 결혼 안 해도 그냥 네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해주며 울고 있는 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은 바로 며느리랑 갈라졌어요. 며느리는 잘못했다며 또 울고불고 하며 찾아왔지만 우리 부자는 아예 미동도 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죠. 근데 그 끈질긴 사정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녀는 집까지 다 팔고 남은 돈도 없어 아예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사돈 총각도 그들을 외면한 듯 했습니다. 심지어 사돈 총각은 그 대기업의 자기 누나의 실체에 대해 다 까발렸고 그게 삽시간으로 소문으로 퍼지면서 결국엔 재계약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죠. 그렇게 며느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을 쳤고 지금은 겨우 방 한 칸짜리 월세 얻어서 지 엄마랑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돈 총각은 거기까지 소식을 접한 뒤로는 아예 그 두 사람이랑 연을 끊었기에 자기도 이제는 소식을 모른다고 했어요. 사돈 총각은 그 뒤로 저희와 더 자주 소통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녀석도 한동안은 좀 힘들어하더니 지금은 훌훌 털어버리고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아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씩씩하게 상처를 잘 이겨내고 있는 아들을 보니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생김새가 다가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꼭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아들이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길 바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늘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로 주변에 채워지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모두 다 행복하세요.